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25% 다시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입법 절차를 좀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저도 이제 트럼프 2기가 됐으니까 네. 이제 한 5년째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켜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어쨌든 그 소셜 미디어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가감 없이 표현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주요 정치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시행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슨 그 디지털 분야의 온라인 부분에서의 불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뭐 혹은 뭐 쿠팡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그런 이슈들이 대통령의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슈는 큰 틀에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미국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미국 경제도 다뤄야 되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관세 협상. 또 이 관세 협상이 자신이 굉장히 주요한 의제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의 의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의제를 점검했을 때 한국의 이행 상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선제적으로 해주고 이제 한국 정부가 따라오거나 이제 그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간을 열어준다. 뭐 이런 포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 연방대법원 저희도 몇 번이나 이제 뭐 발표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발표하냐 했는데 실제로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 판결을. 근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결말을 짓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든지 많은 진전을 뭐 이뤄놓고 싶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네. 우리가 대미투자 특별법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뭐 상호관세 적용 그것이 이제 뭐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그것을 목표로 한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할 그 인간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숫자. 즉 그 숫자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미국에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 부분. 그래서 옵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거를 강렬하게 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압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2주 전에 서한을 하나 보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전초적인 제안이라고 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건 또 다른 투트랙으로 봐야 됩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부처의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미 간에 체결한 팩트시트 협상의 결과 팩트시트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나 디지털 규제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을 보여달라고 이제 미국 카운터파트가 우리 과기부라든지 부처들을 향해서 보낸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한국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행 지연에 따라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규제하고 이제 그 관세에 직접 올리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그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무역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하면 관세 협상을 한미 간에 맺은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그런 부처의 이유, 자신의 이유라 그 의제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서 밀어붙인다.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연 비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즉 이것이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특별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됩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네. 어쨌든 여당의 주장이나 야당의 주장이나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당에 봤을 때는 MO를 맺은 이행 각서를 맺은 것을 조약처럼 이제 국회批准을 받는 것은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특별법 만들어도 충분히 어떤 그 근거를 만들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막대한 어떤 그 프라이빗 섹터든 퍼블릭 섹터든 투자라든지 보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조약에 준하게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양측의 의견에 있어가지고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법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입법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빠르게 입법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을 비준하기에는 또 많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의된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미국과 소통 그래서 이제 그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콜비 미 국방차관도 이제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모범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적 동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추켜 세우는 걸 많이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오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 동맹이라는 게 그 모델 얼라이언스, LIR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바를 잘 따라주고 미국에 이게 부합한 모범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콜빗 국방부 정책차관이 와서 모범 동맹을 하는 거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어떤 그 역량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높게 칭찬하는 건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그 좋은 협상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압박하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모범 동맹이라는 것의 정의가 미국 측의 어떤 그 굉장히 기울어진 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뭐 우리나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장이 있는데 영국 언론들도 비슷한 합의한 나라가 꽤 많을 텐데 이걸 다 입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MOU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률 아닌 뭐 비준이 아닌 법률만 만들어도 되느냐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국의 주요 통상 국가들이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것이 그 국가별로 그 합의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원하는 것도 뭔가 국내법적으로 이 그 합의 사항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이 조약이든 법이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MOU 그 이행각서 협의로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건 입법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어떤 그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위분담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규모 그 어떤 세금을 써서 어떤 주둔 미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행정협정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번엔 MOU지만 그 방위분담 같은 경우는 행정협정을 통해 조약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가서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대규모 이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조약에 준해서 국회에 비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절충하는 부분이고 미국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결과가 모든 국가를 관통하는 협상에 요체하고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시중에 국가별로 다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상대국의 국내법적인 요인까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각심을 울리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주요 교역국들도 또 국내법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좀 더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미 연방 대법원에서 과연 이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내린 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미국에서는? 그 법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1심, 2심 판결에서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이제 그 권한을 너무 확대적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즉 보편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은 그 연방 의회에 있는데 네. 행정부가 그걸 매기는 것은 권한을 갖다 남용한 거다. 이 부분에서 헌법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정무적으로 보면 네. 이게 사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아. 정치적 독립을 흔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미국 경제나 어떤 정치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정무적으로는 그런 그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법리적인 판단을 연방 대법원에 해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대5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판결이 자꾸 늦어지는 걸 보면 아하. 이게 정무적인 판결 혹은 제3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이 됐을 때 갖고 올 정치 경제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향후에는 미국 정부가 보편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이제 그만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절충안을 만들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은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사법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떤 미국 경제 정치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연방 대법원이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고가 될수록 뭔가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이고 제3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사망 사건 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뭐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 시기가 또 맞물렸는데 여론조사도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민 단속국 그 입장에서는 뭐 그 처음에 주장하기로는 그 돌아가신 그 프레티 그 씨가 이제 총기를 들고 그 요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사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총기를 들고 위협한 것도 없고요. 총기를 꺼낸 것도 없고 다른 이제 어떤 그 저항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시위자들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총기가 소지하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압을 당하고 총기를 뺏은 이후에 등 뒤에서 총을 쏜 게 이제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기도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방 당국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쓴 서른의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총기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안에서 항의하고 떠나는 거 가서 총으로 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처음에는 민주당의 어떤 음모로 치부하다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민 당국이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는 게 58%, 60%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총괄 책임자 국경 차르로 톰 호먼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유화 제스처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있습니까? 이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그 공화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과반 이상이 이제 지지하는 정책인데 문제는 방법론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민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는 건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보다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그 연방 정부 이제 실질적으로 백악관의 지시를 받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요원들 말씀해주신 그 국경 자르라 가는 톰 호먼이 직접 가가지고 이
이제는 이제 그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상황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보다 이러한 그 어떤 우발적인 그 어떤 사고나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들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유권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국내 어떤 유권자들 자기들 시민들의 안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11월 중간 선거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그 동력을 얻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시위대를 조금은 독려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시위 확산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는 됩니까? 이제 좀 계속 시위는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위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 좀 다른 측면의 정치적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네. 뭐냐면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전 민주당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시위를 독려하고 있는데 현 민주당 지도층 중에서 이 시위를 갖다 이끌어내고 조직적으로 뭔가 반 정부 시위를 갖다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위 동력을 갖다 끌어가지고 이슈를 갖다가 전국적 이슈로 폭발력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새로운 구심점이 없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오바마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어떤 그 독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독려하는 것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전국적인 시위가 진행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뭐 연방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시위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부분이 미국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유화적 조치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누러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어떤 그 시위라든지 어떤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반기가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같이 발사체를 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거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번 발사는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그 가장 큰 것은 이제 무력 시위의 측면에 있는 거죠. 이제 그 미국이 국방 전략 보고서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전략이라든지 핵 전략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비스 컬비 국방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북한의 어떤 군사력을 인정을 하고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지위를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런 부분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그 NDS에서 비핵화 부분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이런 그 포석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화로 나가기 전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그 협상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미사일 역량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그 군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해서 해야지만 미국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협상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여러 가지 포석에서 이제 이번에 무력 시위를 하면서 어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 NDS에서 그 비핵화 부분도 있었지만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의 억제는 대한민국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북한이 그동안 계속 주적이라고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관계가 훨씬 더 편하게 풀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NDS에서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시를 하거든요.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 본토로 위협할 수 있는 그 위협이기 때문에 그 주시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는 것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핵 역량에 있어서는 한국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고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미국이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확장 억제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대북 확장 억제력을 미국이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통제하려는 어떻게 보면 스몰 딜이나 군축 협상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한국이 보다 적극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어떤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할 때 그 즈음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정원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